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듯 별의별 사연들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30년 동안 조용했던 삶에 폭탄이 한 번에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살며시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 사연 다들 한 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원래 어려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때도 결혼 노래를 불러서 저희 아빠께서는 그렇게 빨리 집을 떠나고 싶냐며 서운해 하셨고, 친구들은 제가 1등으로 결혼할 거라 생각했죠. 저 역시 제가 1등으로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존재였어요. 늘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하는 걸 좋아했던 편인데, 그러다 보니 결혼 상대로는 부족한 면들이 보였고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결혼까진 아닌 연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저보다 빨리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애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초조해할 나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포기하고 결혼을 위해 상대방의 조건을 모두 파악한 후 만나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여러 남자와의 만남 끝에 제 짝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조건도 만족이었는데 심지어 첫날 얼굴을 확인했더니 너무 잘생겨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의 외적인 모습까지 제 맘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역시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내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 연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이 연애가 마음에 무척 들었어요.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건도 알맞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 더욱 좋았죠. 저만큼이나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던 남편은 만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받은 프로포즈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고 저희는 바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위기로 친아들처럼 반겨주셨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도 꽤 밝고 유쾌한 분위기인데 시댁도 화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부가 굉장한 사업가셔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도 오히려 검소하신 게 정말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위에 누나와 아래 여동생이 있었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모두 함께 뵙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미연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와요.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서 저를 환대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들로 시작해서 슬슬 어색함이 풀렸죠. 그리고 시부께서는 제게 정말 마음에 쏙 든다며 첫 대면에 통과를 아주 통쾌하게 외치시며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양가에 모두 인사를 마치고 나니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시니 다행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더 살아봐야 안다고 말해주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시댁 제대로 만난 것 같다면서 부럽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상 시댁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상 형님의 신우까지 있으면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오히려 형님과 신우랑 따로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특히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자기 여동생 같이 느껴진다면서 혹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형님께 털어놓고 의논하라고 말해주었죠. 마치 제게 친언니라도 생긴 것처럼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고 결혼하신 형님네는 1시간 거리였어요. 그리고 미혼인 신혼애랑은 20분 거리로 가장 가까웠죠. 신우는 미혼이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탓에 자주는 못 봤는데 1시간 거리에 사는 형님은 저랑 놀겠다며 그 힘든 거리를 왔다 갔다 해주셨습니다. 하도 저희 집 쪽으로 자꾸 오셔서 이번에는 제가 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형님네 동네에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왕복 2시간이 넘는데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 안 힘드세요? 다음에는 진짜 제가 갈게요. 무슨 소리야. 옳게. 힘든 거 하지 마. 나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상관없는데 옳게는 여리여리한 게 꼭 힘든 일 하면 쓰러지게 생겼잖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는 한번 초대해 주세요. 형님만 매번 저 위해서 고생하셔서 마음이 불편해요. 난 동생이 밑으로 둘이나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올케가 우리 동네로 오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자.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누가 오고 가면 어때? 형님은 여장부 스타일에 정말 당차신 분이라서 안 친했을 때는 약간 무서웠는데 막상 친해지고 보니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었죠. 제가 힘들까봐 그게 싫어서 본인이 매번 저를 보러 오시던 분이셨고 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밑반찬이나 여자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사다 주시곤 했어요. 형님이랑 친해지면서 속마음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제게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부부 벌써 결혼 7년 차인가? 그런데 왜 애가 없는지 안 궁금했어? 그런 걸 뭘 궁금해요. 요즘 딩크 부부도 많고 부부 사생활인데 뭐하러 물어요, 형님. 고맙네. 나는 아기를 정말 낳고 싶었고 꼭 낳아야 했거든? 근데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랑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내 자궁이 약해서 애를 못 갖는데. 말 그대로 불임인 거지. 의사한테 그 말 듣는데 너무 서글픈 거 있지? 그래서 남편이랑 그냥 둘이서 쭉 살기로 했어. 형님,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뭐 전부를 잃은 기분이었지. 실제로 전부를 잃은 것도 맞고. 그래서 나는 도준이가 결혼한다고 옳게 데려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둘이 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애도 낳을 거고 그럼 조카 생기는 거잖아. 난 진짜 조카한테 뭐든 다 해줄 거야, 옳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아기는 좋겠네요. 형님, 정말 아픈 상처를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간 왜 형님네는 아기가 없는지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이날 형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말은 했지만 내심 조카를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 싶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아기를 늦게 가질 생각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좋은 마음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도 정말 과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제가 힘들까봐 오히려 형님과 신우에게 일을 시키고는 하셨죠. 자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정말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서면 남편까지 나서서 저를 쉬게 했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다 같이 얼른 하고 쉬는 게 좋죠. 저도 할게요.
무슨 소리야. 얼른 방에 가서 쉬고 있어. 이런 거 젊어서부터 자꾸 하면 몸 상해. 그래, 옳게. 나랑 도희가 할 거니까 얼른 가서 쉬어. 아,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할래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저만 왜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게 우리 집안 룰이야. 며느리라고 막 부려먹는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다가 저녁 먹을 때 나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시댁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제 지인들만 해도 명절날이로 명절만 지내고 오면 끙끙 앓고는 했는데 전 오히려 너무 심심했죠. 과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를 과하게 챙겨주셨던 분들이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었어요. 형님은 제가 몸에 해로운 것이라도 하려고 하면 완전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과 데이트를 하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옳게, 지금 술 마시려는 거야? 치킨을 먹는데 맥주를 안 마셔요? 전 당연히 맥주 한 잔 하는 줄 알았죠. 형님 드시기 싫으시면 음료수 드세요. 저는 시원하게 맥주 마시려고요. 무슨 소리야, 옳게. 내가 맥주를 마시고 옳게는 음료수를 마셔야지. 아직 아기도 안 낳은 사람이 몸 관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 형님, 맥주 한 잔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요. 평소에도 마시는데요. 평소에도 마신다고? 그러지 마, 옳게. 몸 관리는 똑바로 해야 해. 그러다 나처럼 애 못 가지면 정말 어쩌려고 그래. 그걸 원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니지만. 형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나 지금 화났거든? 몸 관리 좀 잘해줘. 다 큰 성인이 맥주 한 잔을 마신다고 화를 내는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죠. 이때부터 형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심히 보니까 형님이 제게 과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은 절대 먹지 못하게 했고 형님이 해다 주는 반찬이나 먹자고 하는 음식들은 전부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나 여자에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면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임신 압박을 은근히 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임신 압박이구나를 내심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모습을 한 형님이셨지만 저렇게 제가 본인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 완전히 정색한 호랑이로 돌변하고는 했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대놓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옳게, 그나저나 아직 소식은 없는 거야? 네?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냐니. 당연히 임신이지. 아, 네, 아직 없죠. 왜 아직 없어? 한참 불타오를 신혼인데. 아직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있는 거야? 형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혼전 임신에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하는 마당에. 가만 보면 옳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건 옳게 생각 아니야? 옳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정작 도준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임신을 하는 건 저희 부부가 선택할 일이고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매번 왜 그러세요? 저 형님이 자꾸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옳게,
불편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오후에 시간 꼭 비워도? 형님은 제게 임신을 아직도 안 했다며 대놓고 화를 내셨어요. 과연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님의 태도를 이해하긴 어려웠고 남편에게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꾸 나한테 임신하라고 압박을 줘. 한두 번도 아니고 술 마시면 몸 관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조금 매운 거 먹어도 뭐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대놓고 화를 내더라니까? 대체 형님 왜 그러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누나가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잖아. 누나는 애를 엄청 원했는데 불임으로 애 못 나온 거 알잖아. 그러니 조카가 보고 싶겠지. 그 과한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 보다. 혹시라도 너무 과하면 말해줘. 내가 자제시킬 테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 건데 도가 지나치잖아. 내가 임신을 언제 하든 솔직히 형님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형님이 왜 그러셔? 그렇지 맞지. 누나가 조금 과했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해를 해달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형님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고 조카를 원해서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화까지 내는 걸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꾹 누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날 제게 어딘가를 가자고 했지만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아주 칼같이 저를 데리러 왔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선 차에 탔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도 내내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고 회피하는 게 느껴져서 뭔가 이상하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건물은 병원 건물이었죠. 얼핏 산부인과를 본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형님, 설마 지금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어? 산부인과 가는 거 맞는데? 여기가 내 지인이 의사야. 그래서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보자.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거면 빨리 시험관이든 뭐든 해야지. 그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형님,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의논도 안 하시고 병원을 데려오세요. 지금 이거 너무 선 넘는 행동인 거 아시죠? 정말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검사를 받더라도 제가 알아서 받을 거니까 제발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좀 꺼주실래요? 가긴 어디를 가. 여기까지 왔으면 검사라도 하고 가라니까. 검사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어린애처럼. 제가 지금 검사하는 게 어려워서 이래요? 형님 행동하시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저는 형님이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좋고 감사했는데 아무래도 적당히 선을 두고 보는 게 좋겠네요. 당분간은 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전 그렇게 차에서 내렸고 저를 부르는 형님을 무시한 채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말로 형님이 뭔데 저렇게까지 설치는지 모르겠고 불편하다 못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전 기다렸다가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나 오늘 형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을 뻔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까지 갔다고.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말 좀 해봐. 아, 정말이야? 누나가 너무 심했네. 내가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봐. 나도 궁금해 죽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임신 강요를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저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리고 어디 한번 물어보자. 당신도 사실 아기를 빨리 원하는데 나 때문에 말 못하고 있다는 게 맞아?
어?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빨리 생기면 좋기는 하지.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형님한테 말해서 전해 듣게 만들어? 결국 당신도 문제야. 이날 남편에게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형님을 대신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남편은 한참을 제 말을 들어주다가 사실은 아이를 원한다면서 빨리 낳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아내인 제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왜 저한테 안 하고 형님에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남편이 형님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제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걸 얼핏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연락이 몇 통 왔었어요. 조카를 너무 원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방식이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한다고 했죠. 우선 사과를 받아줄 거지만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잘 포장해서 돌려서 말을 했고 형님도 알겠다고 하셨죠. 이미 제대로 정이 떨어졌고 불쾌함을 너무 느낀 상황이라 예전 사이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형님의 진짜 모습을 봐버려서 그런가 더욱 예전처럼 지내기 싫었어요. 형님이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시댁에 가야 하는 명절은 돌아오고 형님이 싸운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완강하게 나서서 일 꼭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불편하다고 했죠.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다 놀랐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부치고 음식을 만들다가 옷에 계란물을 흘려서 갈아입으려고 방에 갔죠. 저희 시댁이 2층 집이고 저희가 가면 2층을 사용해요. 옷을 갈아입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1층에서 형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거든요.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이건 꼭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엿듣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애초에 이건 도준이 네 탓이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한 명을 못 만들어. 너 바보냐? 어디 부족해? 그만들 좀 해. 다 들리겠다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누나가 설쳐서 이 꼴난 거를 왜 인정을 안 해? 웃기지 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는 여태 몇 년 동안 그거 하나를 못하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냐고. 아 그럼 빠지던가. 원래 아들인 나한테만 주는 건데 불쌍해서 끼워줬더니 말이 많아. 내가 경고하는데 누나 설치지 마. 한 번만 더 설쳐서 일 키우면 누나는 국물도 없어. 아 그만들 좀 하라고. 기다려봐. 내가 망보고 올게. 딱 봐도 내용이 이상한 대화였고 신우가 망을 보고 온다는 말에 전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척 했어요. 마주친 신우에게는 뭐 가질러 가냐고 물었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신우는 어색하게 그렇다며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대화에 대해 너무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나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머리를 굴려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짝 보는 형님과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음식을 했어요. 다 끝낸 후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형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좋겠네. 며느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직접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도 해주고. 좋기야 한데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부턴 하지 마. 힘들어. 그래 세아가. 여기 식구가 몇인데 너까지 고생하니? 거봐.
들었지, 올케? 다음부터는 안 해도 괜찮아. 올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쁜 손주를 안겨줘야 진짜 효도하는 거지. 그렇지? 아유, 그럼 바랄 것도 없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가 태어날 손주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게, 생각해보니 너희는 여태 소식이 없니? 병원은 가본 거야?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아직 젊고 병원까지는 안 가봤어요.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같이 병원 가볼게요. 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세아가. 요즘 식습관에 환경 문제까지 겹쳐서 젊은 아가씨들도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 조금 실망인데. 하루빨리 병원 가서 결과 알려주도록 해. 내가 다른 건 다 세아가 너 편하게 해주지만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병원 가서 검사시키려는 형님의 속셈이 보였죠.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끝나면 신우를 찾아가기로 생각했어요. 신우는 형님과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성격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계속 파고들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고 신우에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며 연락했습니다. 혹여나 이걸 형님이나 남편에게 말할까봐 신우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아주 자연스레 밑밥을 깔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의심 없이 반갑게 저를 만나러 나왔죠. 신우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뭐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은근슬쩍 알고 있는 척 물어볼까 엄청 고민했어요. 신우 성격상 제가 뭘 알고 있어야 스스로 실토할 것 같아서 아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우리 식구들 다 진심으로 아주 좋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빼고는 나한테 다들 진심이 아니었더라? 아가씨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던데?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뭐든 꼬리가 길면 다 걸리는 법이거든. 셋이서 작정하고 나 하나 바보 만들면 끝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나마 내가 오늘 아가씨를 만나러 온 이유는 앞길이 아직 창창하고 젊으니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나한테 모든 걸 자백하면 선처해줄 의향이 있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오빠랑 형님처럼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야. 네? 그게 처벌할 수 있다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시간 없어. 선택해서 얼른 말해.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언니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 느꼈는데 이미 약속은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제발요. 울며 불며 신우이가 말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에게는 재산이 꽤 있는데 남자 손주를 낳는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자식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거기다 유일하게 아들인 우리 남편이 남자 손주를 낳으면 시부가 회사까지 물려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시부 연세가 꽤 있으셔서 하루빨리 회사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했고 정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들은 형님과 남편은 작당 모의를 한 거죠. 형님은 이미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3분의 1로 셋이서 재산 분할하자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는 당연히 모르고 이 남매들끼리 저지른 일이죠.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제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 했고 형님은 소식이 없는 제가 혹시라도 본인처럼 아이를 못 가질까봐 검사까지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신우는 정말 제가 본인을 처벌할까봐 무서웠는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주는 눈치였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정말 멈추고 싶었던 게 오빠랑 언니는 돈에 미쳤어요. 오빠 전 여자친구랑 원래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겨서요. 그런데 아이 성별이 딸인 걸 알고 오빠가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 여자랑 정말 힘들게 살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진짜 너네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 결국 아가씨 너도 공범인 거야. 알아? 아무리 돈이 좋고 각서를 썼더라도 가족이니까 그만하라고, 이건 멈춰야 한다고 말렸어야지. 그런데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해? 미안해요, 정말로. 언니는 그 전 여자친구가 꼴나기 전에 얼른 떠나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부모님 아시면 저희 죽어요, 정말. 우선 아가씨가 나한테 말한 거 알면 형님이랑 남편이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도 당분간은 모른 척해. 혹시라도 신우가 형님과 남편에게 자백했다고 말해서 일이 틀어질까봐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지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남편과 한 침대에서 도저히 함께 잘 자신이 없어서 일이 생겼다 말하고 그날은 호텔에 가서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찾아서 꼭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걸어 다니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몸이 나른한 게 잠을 미친 듯이 잤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와버렸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해서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한 6개를 해본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건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니 바로 병원을 가봤죠. 주수가 짧아서 아직 성별은 확인이 불가했지만 임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이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성별은? 아들이래?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는데? 당신 정말 웃긴다. 왜 아들이어야 하는데? 임신을 축하해줘야지 성별을 따지고 들어? 왜? 딸이면 어쩔 건데? 지우려고? 어? 에이, 왜 그래? 당신 임신했다고 벌써 예민한 거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내 아빠 말 못 들었어? 아들이 태어나야 딱 물려받을 거 다 받고 그러지. 자기 전에 하늘에 빌고 또 빌어야겠다. 무조건 아들, 제발. 딸이면 어쩔 건데? 딸이면 솔직히 난 낳기 싫어. 그냥 지우고 다시 가져야지 뭐. 생명이 무슨 장난이니? 소름 끼친다 당신. 태어나서 환영 못 받을 바에는 기억도 없을 때 없어지는 게 맞지. 너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너희 남매 재산 분할 때문에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며? 다 필요 없고 소름 끼치니까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뭐? 그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아, 우선 아직 성별도 모르니까 그래, 떨어져 지내면서 편하게 있어. 내가 안 보일 테니까. 그치만 꼭 몸 조심해야 돼. 사람이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거를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별거고 뭐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기뻐서 날뛰더라고요. 아직 성별을 모르니 성별이 판별될 때까지는 나가 있어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전 이미 모든 마음의 결정은 했고 이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어요. 이어 미혼모로 사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찾게 되었고, 제 생각보다 그 여자는 너무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저보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린 성미연이에요. 네네. 집이 허름하죠. 우선 앉으시고 정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자식 그쪽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저랑 우리 딸 버리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초기라 성별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지울 거라네요. 그 자식 사람 아니에요. 지가 결혼하자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원치도 않는 임신까지 시켜놓고서 딸인 거 알자마자 처참하게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심지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랑도 연을 끊어서 갈 곳도 없었는데 정말 딸아이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복수는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그 복수 같이 해요. 저도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넌 이제 필요 없다고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을 가진 여자니까 버린 거고 재산에 눈이 멀어버린 괴물 같은 놈인 거죠. 저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복수를 시원하게 하고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따로 나가 살 집을 구했고 그곳으로 제 짐을 옮겨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라 집에 오지 않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지내는 남편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성별이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가 왔죠. 여보, 세상에 아들이 맞아? 사실이야? 고생했어. 역시 우리 여보는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나 전 간결하게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웃기시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입 다물고 너희 부모님 집 앞으로 와. 아마 빨리 오는 게 좋을 거다. 남편이 버린 전 여친과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님과 신우 그리고 시부모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형님과 신우는 사색이 되었죠. 영문을 모르는 시부모에게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괴물인 줄 아세요? 재산 그거 물려받겠다고 자기들끼리 각서까지 썼다네요. 제 남편이 아들 낳으면 3분의 1에서 나눠 갖기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남편의 딸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면서 이 여자분을 버렸다네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산 증인이죠. 제 딸아이가 벌써 5살이에요. 그 세월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떡해. 그 나쁜 자식 때문에 나랑 내 새끼는 매일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요. 당신 아들은 돈에 미쳤다고요. 저한테 형님은 그러셨죠. 애 빨리 낳으라고 압박 주셨고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고 마치 겉으로는 저를 무척 아끼는 척하면서 사실은 애 빨리 갖게 하려고 참 애 많이 쓰셨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저 임신했다는 말 하자마자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들 아니면 지우고 다시 갖자던데요. 딸이면 낳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 이혼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졌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말리고 있는데 시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확 끌어서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런 뜻으로 너희한테 말한 줄 알아? 나는 괴물 새끼들한테는 돈 한 푼 줄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저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급소를 확 발로 차주면서 말했죠. 웃기고 있네. 야, 너 같은 건 씨 뿌릴 자격도 없어. 넌 죽을 때까지 절대 뿌리고 다니지 마. 여자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시댁 소식은 들을 길이 없었는데 그나마 신우가 먼저 연락해서 술술 말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시아버님은 충격에 전문 경영인을 구하기로 했다네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부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린 남편은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들이 있으니 다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회사만 물려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완벽하게 무시하고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1년 전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잘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 아들은 버렸지만 귀여운 손주 얼굴은 꼭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지금은 전 시부모님과는 왕래하며 아들 얼굴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님은 우리 아들이 커서 경영에 관심 있다고 하면 언제든 회사를 물려준다고 장난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눈이 멀었던 전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그런 농담 하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어찌나 하루하루 쑥쑥 크는지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남편의 전 여친분도 시부모님이 책임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해주셨고 모자란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군요. 시부모님은 착하신데 어떻게 그 핏줄에서 악마 같은 전 남편이 태어났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신가요? 저는 작년 말미쯤에 딸을 잃은 다 늙은 할머니이자 엄마입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제 자식도 제게 목숨보다 귀했어요. 가난한 가정 아래 임신을 미루고 미루다가 힘들게 찾아온 아이였거든요. 제 나이 40살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고 저희 가정의 기쁨이었죠. 저와 남편에게 하염없는 사랑과 마음을 베풀던 고운 아이를 잃은 지가 11개월 정도 됩니다. 정말 사랑했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제 딸아이를 영영 기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서로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힘 보태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정도의 가난은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니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다툼 없이 똑같고 아끼고 똑같이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가난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다니질 못했고요. 남편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대 끝 무렵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남들처럼 거창하게 못했어요. 혼인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함께 살게 된 월세방에서 식탁에 물 하나 떠놓고 반지를 나눠 낀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부로 지내면서 당연히 지치고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남편도 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야 해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번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은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했는데 병원 갈 돈을 아껴야 하니 매사에 조심은 하고 있었죠. 한 10년을 저와 남편은 무료하고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를 만들고 싶었으나 병원도 못 가는 우리 형편에 아이까지 만들면 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당장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 실정이기도 했고 좀 더 나은 형편의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남들 하는 만큼은 배우고 먹으며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희처럼 부족하게 크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더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선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발목을 잡았어요. 다른 걸 아끼더라도 애 하나 키우는 데는 한참 모자란 사정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나이를 너무 먹어버렸으니 혹시 몸이 안 좋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와 함께 지낼 환경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죽을 만큼 돈을 모은 것 같은데도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이 없이 이대로 둘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마냥 걱정하고 있는 제게 남편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일까지 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내 아이는 안 굶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지자. 나 당신이랑 똑 닮은 딸아이 갖고 싶어. 와, 생각만 해도 일하는데 의지가 솟고 힘이 나네. 무리하다가 건강 해치면 어쩌려고. 나도 아이가 무척 갖고 싶지만 혹시나 준비되지 않은 우리 형편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돼. 내가 그렇게 안 둬. 그리고 당신 꼭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그러려고 당신 몸 불살라 돈 모으고 아껴온 거잖아. 나는 아이 낳고 잘 키울 자신 있는데 당신은 아니야? 돈 걱정이라면 그건 정말 나한테 맡겨주라니깐. 남편은 형편 걱정 말라며 제 손을 잡고 하룻밤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해져 남편과 저는 아이를 만들었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년간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결국 나이 40을 맞이했을 때 제 딸이 찾아왔거든요. 남편이 제 몸을 생각해서 나이 40이 되면 아이는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고집 부려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딸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뽀얗고 예쁜 딸아이였거든요. 간호사들도 우리 딸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름은 고은이로 지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곱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그 자리에서 짓게 된 이름이었죠. 제 딸은 시들어가던 저와 남편의 일상에 피로회복제와 같았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군요.
지쳐서 쓰러지는 날이 많던 남편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전에 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저희는 하나 있는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성향이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그리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자랄 수 있는 건지. 어쩔 땐 저와 남편은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고민도 했었다니까요. 특히 딸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임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사춘기면 부모랑 말도 잘 안 섞는다는데 우리 딸은 집에만 오면 조잘조잘 있었던 얘기를 잘 떠들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수업 시간 어려웠던 과목, 선생님 말씀 등등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가 새어나왔죠. 식사 자리에서 딸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저와 남편은 그보다 즐거운 게 없었습니다. 딸이 그만큼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무렵 혼자 밤낮으로 일하는 남편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일을 찾아야 했죠. 딸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중학교까지는 아직 한참 어린 아이라며 고등학생 되면 생각하라길래 더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안 좋은 남편 허리가 갈수록 망가지는 게 보여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몇 달 후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미안해 여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얼른 다른 일 찾아볼게. 당신이랑 내 딸 굶기는 일 없게 한다고 했잖아.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무 고생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서는 책임 느끼지 마. 나 당신이랑 함께 살아가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한테 내 인생 맡기기만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한날 밤 딸아이가 듣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며 한참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함께 머리 맞대고 경제 생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르바이트 경력은 많지만 이걸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스펙은 안 되고 또 나이가 40인지라 어디 써줄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어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또 일을 찾기에는 아직 딸이 학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벌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상황이 급했다는 거지요. 저희 수중에는 남편이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적금이 전부였는데요.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먹은 일이 바로 작은 국수집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마땅히 내세울 요리 실력이 아니라 고민하던 차에 국수가 떠올랐어요. 딸이 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때문에 제가 평소 국수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딸도 저희가 식당을 할 거라고 하니까 국수집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고 이웃집 아줌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만든 국수를 먹고는 장사 한번 해보라고 칭찬해 준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칭찬은 그저 기분 좋은 농담으로 넘겼지만요. 그래서 국수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뭐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흔한 주부 손길이라 도심 가격보다는 싸게 팔았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국수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저희 집 국수가 저렴해서 그런가 돈 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아왔는데요. 행색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저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수양을 듬뿍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덕분에 손님이 빠르게 늘더라고요. 제 남편은 배달을 했어요. 우리는 업체를 쓰는 게 아니기에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가까운 곳만 배달을 갔는데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장사를 진작 국수집을 차릴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엄마, 휴대폰 좀 바꾸라고 했지? 이거 나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거 같은데? 요즘 영상통화 되는 거 많잖아. 아빠랑 둘이 그걸로 바꿔.
아이고, 됐어. 그 비싼 걸 뭐하러. 지금 그 전화도 튼튼하고 잘만 되는구만. 전화가 연락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학교 가서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영상통화 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좋잖아. 나 이제 곧 직장인이잖아. 첫 월급 받으면 내가 휴대폰 하나씩 사줄까? 제일 좋고 화면 크고 비싼 걸로. 또 봐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됐네요.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써. 우리 딸내미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대학을 졸업한 딸은 식품회사의 개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전공도 그쪽으로 가더니 학점까지 좋아서 교수님 추천서를 받고 들어갔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귀여웠는데요. 나는 엄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 국수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꿈이 뭔 줄 알아? 돈 모아서 엄마 아빠한테 큰 사업체 하나 차려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꿈이 저희를 위한 선물이라는 딸의 말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국수를 먹기만 하면 꼭 옷에 한 가닥씩 흘리는 이 칠칠 맞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딸이 커간다는 건 저와 떨어져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일인 거 아는데 참 상상만 해도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헤어짐이 조금 늦게 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아기처럼 보이던 딸이 어느 날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결혼할 남자를 소개했는데요. 막상 걱정했던 일이 코앞에 닥치니 딸 낳고 상심을 해본 적 없던 제가 딸 몰래 며칠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죠. 딸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만 딸과 사위 될 사람이 결혼을 한 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위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가 평소 그걸 희망했고 영 집안일과 맞지 않다던 딸이 돈을 벌기로 했다네요. 솔직히 제 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이었어요. 요즘 애들과 저 때의 생각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려 해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둘이서 너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어달라고 씩씩하게 말을 하니 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요. 딸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배가 남산만해진 딸이 출산할 때 전화해서 남편이랑 급하게 산부인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이 40엔 안 낳는다고 진짜 고생했겠다. 나는 지금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내 아이 보면 그 고통 싹 사라질 만큼 기쁘겠지? 당연하고 말고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지금 잠깐 아픈 거 참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네 품에 안길 거야. 많이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느꼈어. 나는 세상 엄마들 다 존경해. 그중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태어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나 평생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딸 출산 때 분만실로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딸이 사위를 두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 눈에는 여전히 품 안의 아기인 딸이 자기 아이를 낳느라 힘들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찢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하고 애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태어날 손녀보다 제 딸 생각뿐이어서 그저 손녀가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그래도 태어난 손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굉장히 뽀얀 아기였어요. 제 딸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손녀를 제가 가장 먼저 안아보았어요. 딸은 육아휴직으로 1년을 집에서 쉬다가 손녀가 2살이 되었을 때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사위랑 역할을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살림을 했고 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죠. 딸도 사위도 괜찮아 했고 이런 역할 분배가 적성에 맞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저도 참 주책이더라고요. 사위가 알아서 잘하겠다만 그래도 투박한 남자 손길에 맡겨진 손녀가 염려되어서 사위에게 몇 달간 전화만 했었네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괜히 사부인한테 전화했다가 잔소리 들을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어른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 또 귀한 아들 고생시킨다고 사부인이 우리 고은이 미워하면 어쩌니?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고은이 엄청 좋아하세요. 여자가 야무지고 강단 있다고 고은이 때문에 저희 집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걸요. 저보고 매일 고은이한테 엎드려 절하래요. 사위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인품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사돈댁 아량이 워낙 넓어서 사위까지도 올곧게 자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사위는 반찬까지 훌륭하게 만들어낼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사위가 만든 음식을 대접받고서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정말 강서방이 다 준비했다는 말이니? 내가 살면서 보도 못한 음식들이 한상이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부인 솜씨가 좋아서 배운 건가? 가정집에서 이런 요리를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엄마, 말도 마.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해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주고 그랬대. 대박이지 않아?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생에 현모양처 아니었나 모르겠어. 맞아요. 나는 할머니 국수 다음으로 아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빠, 오늘 저녁은 뭐 차려줄 거야?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딸 말대로 사위는 그야말로 집안 살림살이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육아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먹을 음식까지 따로 해내는 유능함까지 보였어요. 저와 남편이 사위의 살림 실력에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웃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꼼꼼하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였다는 거죠. 저는 그 후로 사위에 대한 근심을 완전 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게 서로 정신없이 살고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딸이 낳은 손녀가 벌써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딸 부부는 문제없이 참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외조, 내조 각자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잘 살 수밖에 없었겠죠. 딸 사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된 터라 저는 딸에게 은근슬쩍 둘째 손주를 묻기도 했는데요. 보영이가 나중에 크면 혼자 쓸쓸하지 않겠어? 동생 하나 만들어주지 그래. 아직 둘째 생각은 없는 거야? 나이 들면 갖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나는 보영이 하나로 만족해. 나도 외동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영이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난 엄마 아빠가 나만 봐줘서 너무 행복했거든. 딸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엔 한참 아기라는 걸 이럴 때 또 느꼈네요. 저는 한때 남편과 제 마음이 딸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딸은 우리의 사랑을 알아줬나 봅니다. 참, 손녀 보영이가 정말 제 딸의 마음씨를 쏙 빼닮았더군요. 중학생이라 한참 사춘기일 텐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 낡은 국수집에 와서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국수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해. 근데 자랑할 만했다. 너무 맛있어요. 저 다음 주에 친구 데려와도 돼요?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국수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먹고 싶대요. 어머, 정말? 친구들 많이 많이 데리고 와. 할머니가 국수 공짜로 해줄게. 우리 손녀 친구들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보고 싶네.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손녀를 보면 꼭 예전에 밥도 안 먹고 국수만 먹으려고 하던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까르르 거리는 손녀의 웃음 덕분에 바쁜 장사에도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가난으로 허덕이며 그저 행복만을 쫓아 살던 저와 남편은 딸 고은이를 낳고부터 이렇게 정말 소중한 나날들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둘이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누워 눈 감기 전에 늘 행복에 겨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 클수록 그만큼 큰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요.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이라 생각지 않고 넘길 만한 힘이 있었어요. 허나 그날 저녁 사위에게 온 연락은 제가 쌓아온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 여기 집 옆에 대학병원인데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은이가 사고를 당해서요. 이때 심장이 내려앉은 기억은 아직도 괴롭고 잊히지가 않아요. 가타부타 설명을 들을 정신도 없이 저와 남편은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마감 중이던 식당을 문도 못 잠그고 정신없이 나왔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사위를 찾아서 만났건만 딸 얼굴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딸이 현재 수술실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 거야? 내 딸 괜찮은 거지? 아무 일 없는 거지? 수술하면 괜찮은 거라고 그랬어? 군일은 아닌 거지? 자네는 우리 딸 만났어? 어떻든 그냥 가벼운 수술하러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고은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게 있다고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혼자 다녀오겠다고 가길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미 병원에 올 때부터 뇌사 상태여서 경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해요. 어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고은이 어떡하면 좋아요? 사위가 제 딸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람처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을 내려치며 수술실 문 앞을 방황했어요. 저 또한 바닥을 절절 기며 내 딸 고은이 이름을 부르고 통곡했죠. 저는 그래도 딸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와 엄마 그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위한테 그렇게 들은 말이 딸의 마지막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 졸이면서 기다렸던 의사가 나오는데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머리에 살아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니요.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다니요.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뒤에 나온 간호사 한 분이 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거라며 제게 물건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포장 박스가 사고 현장에서 바닥을 굴렀는지 엉망이더라고요. 다 허물어진 그 박스를 열었더니 휴대폰 2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 딸이 그 예쁜 얼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폰이 오래돼 영상이 계속 끊긴다고 새 폰 사주겠다는 걸 말리느라 투닥거렸거든요. 그게 딸과 가장 최근에 한 통화였어요. 자꾸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조금 혼을 내기도 했네요. 그 자리에서 최신 폰을 받자마자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딸이 천에 가려진 채로 실려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딸을 쥐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천을 걷어내 곤히 자고 있는 딸을 보듬어 안으며 손을 주무르며 그렇게 몇 분 동안 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딸이 졸음운전하는 차에 부딪힐 뻔한 어르신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다고 해요. 제 딸이 이승을 떠난 게 모두 다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왜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나를 잡아가지. 왜 우리 딸이에요? 내 딸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고은아, 엄마한테 얼른 와. 엄마가 목숨 내놓을게. 제발 엄마한테 와, 고은아. 보영이는 어쩌고 그렇게 가버리니? 왜 이렇게 엄마 옆에 짧게 있다가 가버려? 저는 빈소에 마련된 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엎드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학교 야자 빼라고 했었는데 이제 엄마 못 보는 거예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아이고, 가여운 내 손녀. 보영아,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어린 것들 두고 어떻게 엄마가 갈 수 있다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네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손녀를 부둥켜 안고서 딸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3일을 눈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납골당 안치까지 정리했는데 도무지 그 앞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우리 딸과 안녕할 준비가 안 되었고 하룻밤 지나면 이 모든 게 꿈일 것만 같았습니다. 딸한테 전화와서 또 휴대폰으로 잔소리 들을 것만 같은데 바로 내일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인사를 해야 한다뇨. 아직 내 품에 안았던 그 어린 아기의 온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보내주라뇨. 저는 납골당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눈물을 흘렸고 사위가 저를 부축해줘서 겨우 납골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남편을 국수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그때서야 국수집 문을 안 닫고 나섰다는 걸 알았죠. 이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또 한 번 실감났네요. 다행히도 식당은 별다른 변을 당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카운터 앞에 놓인 수첩에다가 몇 자의 걱정하는 메모를 적은 것만 있었어요. 사위와 남편이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앞에 주저앉아 딸이 준 휴대폰만 쥐며 또 한참을 울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딸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은이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내 딸의 따뜻한 품, 다정한 눈빛, 함께한 세월을 가슴속에 묻을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한없이 무너져만 갔죠.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게 문 앞에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을 차리게 해주고 마음먹게 힘을 준 딸이 이 세상에 없는데 제가 일할 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서 집에서만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걸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의 짐을 정리하기도 해야 해서 저와 남편은 마음을 추스르다 말고 딸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둘 실감을 해나갔고 딸을 잊지 않기 위해 딸의 모든 흔적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이제 일을 나가봐야 해요. 그럼 보영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주실 수 있으세요? 보영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장모님이 같이 계셔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보영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그 어린 것이 엄마를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고. 나도 고은이 아빠랑 둘이 있는 것보단 보영이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강서방은 신경 쓰지 말고 바깥 일 봐. 그런데 나이가 차서 어디 일 구할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최대한 알아봐야죠. 그렇잖아도 결혼하기 전에 일했던 선배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전문직은 아니고 11개월 계약인데 급한 대로 그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자네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강서방도 강서방대로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우리 고은이가 그렇게 가버려서 자네도 얼마나 속이 썩어 있겠어.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철부지처럼 보이기 싫은데 솔직히요. 고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장모님, 제가 고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벌써 너무 힘든데 버틸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고은이 보고 싶은 마음에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드네요. 자네가 참 고은이를 아껴줬는데 내 딸도 자네 마음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강서방 불쌍해서 어쩌노. 이 젊은 사람 딱해서 어쩐다니. 사위는 장례식 내내 주변 상황과 장례 절차를 챙긴다고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저와 남편을 보필한다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겠죠. 그런 사위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또 한참을 사위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저와 남편은 딸 집에서 한동안 사위 손녀와 같이 지냈어요. 사위는 고등학생 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손녀도 저를 할머니 이상 엄마로 생각하며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요. 저희가 딸 없이 이렇게 지낸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녀가 하교하면 먹을 국수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위도 손녀도 오려면 3-4시간은 더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자기 집에 오는데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잖아요.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 곱상한 아주머니 한 명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저와 또래 같던 그 아주머니가 제 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예, 제가 고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김고은 맞는데 누구시죠? 집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신 건지. 아이고,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본래 계시던 곳이 국수가게 맞지요? 따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말 방방곡곡을 뒤졌어요. 누군지 모를 그 아주머니가 우리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 들였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해주고 남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기절초풍할 뻔했죠. 다름 아닌 이 아주머니가 제 딸이 구해주다 희생을 하게 된 그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아가씨랑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집안의 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따님께서 20만 원의 택시비를 쥐어주더라고요. 제 딸이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다뇨. 우리 아이가 마음이 좋다 보니 모른 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거든요. 네, 정말로 마음씨 좋은 아가씨였죠.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그 아가씨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버렸네요. 부디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랬는데. 아주머니 말로는 자식이 한 식품 기업의 첫째 며느리인데 거기 회장이 죽기 전 집안의 재산 문제 때문에 버선발로 내쫓겼고 돈 없이 내쫓기는 바람에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거리를 걸어 다녔다더군요. 그걸 딸이 제 집으로 휴대폰을 갖다 주러 내려오다가 발견했고
태워드리고 싶으나 가는 길이 너무 급해서 20만 원의 돈을 쥐어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감기약으로 졸음운전한 차가 돌진했다는 거죠. 제 딸이 이 아주머니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고를 당한 거라네요. 아주머니는 당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제 딸을 따라오지는 못했대요. 사고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아주머니는 딸이 준 20만 원으로 용기를 얻어 재산 다툼에서 이겼고 반드시 제 딸의 흔적을 찾아 꼭 보답하겠다고 전국을 뒤졌던 거랍니다.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아가씨의 기일을 챙기고 싶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저 또한 아가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늙은 사람이 어린 영혼을 대신 희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꼭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은 분명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 죽을 줄 알더라도 또 뛰어들었을 겁니다. 제 딸이 그런 아이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제 목숨줄 끊길 때까지 제 딸이 어떻게 세상을 뜨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제 딸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젊은 사람을 이렇게 허망하게 가도록 만들고 아가씨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딸이 구해줬다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니 마치 딸이 곁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또 너무 그립더군요. 아주머니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정작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곁에서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느라 애썼을 겁니다. 아주머니도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마음으로 같이 우리 딸을 그렸어요. 감히 보상으로 사장님 두 분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어여쁜 아가씨에 대한 저의 예의고 저 또한 그 좋은 아가씨가 그렇게 떠난 것이 무척 죄스럽고 보고 싶거든요. 제 제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아주머니가 제안한 보상은 다름 아닌 꽤 규모가 있는 식품 사업체 사장 자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낡은 국수집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그런 큰 기업의 사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생각은 확고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사장직이 처음이라지만 절대 새로 꾸리는 이 사업이 망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회사 경영 때문에 여기저기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 국수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레시피이면 국수계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도 봐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상 두 분이 걸어 다니는 레시피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명함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명함이라. 그러고 보니 저희 국수집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고상한 아줌마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 같았어요. 명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희 국수 맛있다고 이 레시피를 더 키워보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큰 장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눈앞에 이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잠깐 놀라 있었죠. 저도 아가씨의 흔적을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가씨 부모님이 제가 꽂혔던 국수집 사장님이라는 게 많이 놀라웠거든요. 이게 다 아가씨가 이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아주머니는 말로는 저희 국수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짜놨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설명을 해주길 본점을 시작으로 차차 전국의 사업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문득 제 딸이 우리한테 큰 사업체 차려주는 게 꿈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정말로 죽은 딸이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주는 선물일까요? 죽어서도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있는 걸까요? 마치 딸의 효심이 하늘에서도 전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다 늙은 사람 둘이서 언제까지 사위한테 기댈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사위도 다 늙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간 거라 연봉이 낮아서 문제였는데 일자리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딸의 선물이 맞나 봅니다. 식구들이 어렵게 지내는 걸 지켜보고서 또 자기 몸 불살라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과분하지만 저는 아주머니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은이가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고 가네라며 눈물로 아주머니 제안을 감사히 받더군요. 덕분에 저희 부부도 사위랑 손녀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어졌어요.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모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위는 저희가 받은 식품 기업에서 부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주는 덕에 친절하게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저랑 남편은 이렇게 큰 사장 자리가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딸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익히며 배우고자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수도권 쪽에 사업체 몇 군데가 확장되었고요. 한동안 사업 경영을 익히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다 보니 어느새 딸 기일이 다가왔더라고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내일이 1년 만에 찾아온 딸의 첫 기일인데 오랜만에 딸과의 지난 날을 추억해보고자 또 딸과의 세월을 기억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청승맞게도 쓰면서 또 울기만 했네요. 키보드를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딸 생각하며 손녀를 돌보고 있다 보니 손녀를 통해 제 마음을 많이 위안받고 있어요. 제 딸이 자기와 똑 닮은 손녀를 낳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일 기일에는 시댁 식구까지 함께 딸을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손녀를 위해 아직 사위네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일찍 집에 방문한다고 해서 그만 컴퓨터를 끄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몇 마디 남겨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내 딸 고은아, 엄마는 아직도 내 딸이랑 함께한 시간을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어. 착한 우리 딸. 위에서도 엄마 아빠 걱정으로 두 발 뻗고 못 자는 건 아닌지 몰라. 엄마랑 아빠는 네 남편이랑 사랑스러운 손녀와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 그만하고 하늘에서만큼은 정말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빠의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평생 사랑할게. 엄마 아빠는 우리 고은이랑 함께 지낸 순간이 전부 소중하고 행복했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꼭 엄마 아빠 딸로 와줘야 한다. 너무 고마워. 고은이 덕분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살았어. 보고 싶다 우리 딸. 안아주고 싶어. 내 딸아, 내일 엄마가 식구들 데리고 찾아갈게. 예쁜 우리 딸, 오늘 잘 자고 내일 보자. 아이고, 제가 또 눈물이 나서 안 되겠네요. 제 사연은 그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